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경제학자 멜서스에 관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멜서스와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왜 갑자기 코로나랑 멜서스를 연관지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멜서스 하면 원래 여러분 인구론을 떠오르실 수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쭉 한번 그 멜서스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뭔가 멜서스가 되게 이게 암울한 경제학자거든요. 미래에 대해 되게 암울하게 예측을 했고 사실 이제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느낀 거지만 조금 재수 없는 엘리트주의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결국은 이제 이 시대 안에 무언가 또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이제 음모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멜서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한번 영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고요. 멜서스가 대체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인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서스 하면 이제 인구론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멜서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자,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게 산술급수라고 하죠.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먹을 건 부족한데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니까요. 결국은 기하와 공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그래프와 예측을 통해서 멜서스가 하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시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 엘리트들이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21세기의 멜서스와 같은 엘리트들이 여전히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의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멜서스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1766년생이고요. 1834년에 유복한 과정에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경제학사를 공부할 때 애덤 스미스가 항상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영국이라고 칩시다. 영국 사람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서 어, 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멜서스도 있고 데이빗 리카르도가 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가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쯤에 이제 칼 마르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빗 리카르도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런 거 보통 주류 경제학, 고전 경제학이라고 부른다라면 이제 말 그대로 막스는 막스만의 어떤 이제 이 독자적인 어떤 이제 경제학의 어떤 이 방법론을 만들어낸 셈이죠. 자본주의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를 형성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케인즈가 등장을 또 해가지고 케인즈는 또 고전 경제학을 또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막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케인즈와 막스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거의 막스를 인정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막스의 자본론도 안 읽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케인즈는 또 독자적으로 오히려 나름의 보수 경제학 안에서의 어떤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개념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거는 저기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편을 통해서 예전에 이미 한번 정리를 했죠. 애덤 스미스, 막스 그리고 이제 케인즈까지는 워낙 세 명은 중요한 학자여서 정리를 했는데 멜서스는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런데 이번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멜서스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또 청취자분도 계시고 그 덕분에 저도 요즘 이제 마침 이거 최근에 이 양천 도서관 목동에 있는 양천구 도서관 가서 이 관련된 경제학사 책 안에서 멜서스 편을 좀 발췌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영국 최초의 정치 경제학 교수다. 왜냐면 여러분 이때는 그 경제학을 통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정치 교수들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란 말이에요. 계급 갈등이 아주 심각했어요. 계급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격동의 시대인데 첫 번째 산업혁명은 그 갈등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 계급의 희생이 없었으면 당연히 산업혁명도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갈등은 뭐냐면 당연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칼 막스의 주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당연히 노동계급의 희생은 엄청났는데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만 했던 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조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러다이트 운동도 벌어지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본과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갈등의 어떤 요소라면 이제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 초로 넘어가면 이제 누구끼리 또 싸우냐면 당시에 이제 이 토지의 지주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이죠. 토지 지주들과 새로운 어떤 산업자본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공장, 농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장 지주와 알겠죠? 공장의 사장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주와 자본의 또 이 권력 다툼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멜서스가 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멜서스의 인구로는 이 후자보다는 여기 전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 갈등까지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멜서스 시대의 계급 갈등, 산업혁명의 놀라운 생산성 증대, 뭐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산업혁명은 당연히 기계가 돌아간 거니까 놀랍게 생산성이 증대됐고 이 기초는 도초에 건설된 공장과 기계류의 사용 덕이었다. 자본재를 만드는 것에 비중을 돌리려면 소비재를 줄여야 되는데 소비재라는 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고 자본재는 어떤 투자에 대한 것들일 텐데 대중의 빈곤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자본재로 돌릴 수가 없죠. 근데 당시 영국은 노동계급이 생계 수준에서 생활했고 이게 뭐냐면 최저 생계 극빈층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보다 적으면 죽어. 이 급여보다 조금 주면 죽을 정도의 그런 한국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격동의 근대화 시대에 박정희 시대 때뭐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한국의 바로 이 노동자분들도 이 역사를 거의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만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본주의는 이런 노동계급과 약자 계급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최저 생계 수준으로 이거보다 적게 주면 이제 죽어버리니까 노동력이 안 되잖아요. 그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유지한 거죠.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더욱 악화가 됐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졌대요. 그래서 원래 그 자본가 계급과 중간 어떤 부르주아 계급들 과도한 자본을 손에 넣고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호화 생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철도 산업에 투자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예. 공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철저한 희생이 있었다. 철저한 희생. 수공업에서 존재했던 사람의 자존감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손을 써서 생산했던 수공업 체제에서는 사람의 자존감이 있었어요. 노동자의 자존감이 존중됐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인격적 관계가 있었다라면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혁명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은 자존감의 상실과 인격적 관계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뭘 인격적인 시장 속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을 상실한다. 이거는 막스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땅에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장 노동자라는 건 뭐예요? 생산 수단이 제로예요. 그냥 노동력밖에 없죠. 그래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생산 상품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생계를 시장의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노동력 판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공장 시스템이 좀 단순한가요? 엄청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 단조로움과 규칙성이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서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이 분업에 대한 어떤 이 마술과 같은 생산량에 대한 그 급증을 예견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휴식의 보장, 그만큼 어떤 여가 시간에 대한 보장이나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 등을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그래도 노동자들을 걱정이라도 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장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뭐 애덤 스미스의 그런 뭐 그 염려가 그렇다고 이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니까 염려는 실현됐지만 그래서 그 염려를 누군가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은 단조로움 속에서 고통받았고 예전에는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좀 바꿔도 가고 그러면 좀 새롭잖아요. 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강의를 10번 해라. 똑같이. 10번 녹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업을 이렇게 똑같이 한 주에 10번 해라. 그럼 전 못합니다. 목만 아프고 저는 이거 한번 그래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힘내서 하는 거지. 했던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물론 수업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로서는 반복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전 그래서 끊임없이 변수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예, 학생들과의 상호 그 인터랙팅이 다르니까 그래서 학생들만의 특징이 다르고 또 그때그때 그래서 이제 저도 활용하는 어떤 이제 그 소재나 또 그때 그 시대만의 어떤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활용함으로써 변수를 만들거든요. 변수가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는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럼 전 당장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겠죠. 그러니까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공장 노동자의 시스템은 훨씬 더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동적이고 날씨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잠깐 쉬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시계가 우리를 지배하죠. 시계에 우리 신체를 맞추게 되고 생산의 기계화와 절대적인 규칙성 안에 노동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다가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기계화 공장을 노동자들이 부수었다. 왜냐하면 이 공장과 이 기계와 그런 시계의 관념 안에서 고통받으니까. 그죠? 수많은 노동자 추방과 교수형으로 1813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게 더 웃겨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러다이트 운동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러다이트 운동이 노동자들이 무식해서 일어난 것처럼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데 당장 이 기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기계를 파괴하는 약간의 그 무지, 어리석음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무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장 최저 생계도 겨우 겪지 못하고 너무 고통받고 있고 과다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기계라도 파괴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방식으로 저는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엄연히 보면 얼마나 절박했을지 여러분 아마 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에 수많은 어떤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그렇게 쉽게 말 못한다. 노동의 기계화는 아동과 여성도 공장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왜요? 단순해지니까. 단순 노동이니까 이제는 굳이 예전에 아빠의 근육, 가장의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동도 여성도 가능하다. 심지어 임금은 더 낮게 줘요. 예, 그리고 또 순종적이라고 더 좋아하죠. 예, 노조를 더 안 만들 테니까. 예,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아동은 도제 계약을 맺었대요. 또 산업혁명에 또 무슨 도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제 계약을 맺음으로써 21세가 될 때까지 그냥 7년간 노예처럼 공장에 묶어두는 거예요. 거기서 재우면서 오히려 뭐야 급여는 거의 주지도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아동 노동이 산업혁명 시대에 최소 14시간에서 18시간까지 했다. 식사 시간은 꼴랑 한 끼 주고 그것도 식사 시간도 20분밖에 안 줬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 많이 났겠죠. 당연히 손가락 많이 잘렸고 당연히 손목과 발이 많이 으깨졌겠죠. 뭐가 닮았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그렇게 손가락이 잘리는 외국인 노동자분들과도 비슷하잖아요.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를 얘기할 때도 자본가의 악함을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자본가의 착취가 자본가의 인격적 악함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자본가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노동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또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멜서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곧 등장합니다. 자, 당시에 급속한 도시화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라는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연기가 자욱했고 이 연기는 뭐 태우는 연기겠죠. 오물 말할 것도 없죠. 전염병 창궐 19세기 도시 거주자의 주 사망 원인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내과 질환이래요. 와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쥐스킨트의 영화화했던 향수라는 영화 있어요. 향수. 그거 첫 장면 보시면 이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분위기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충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더러워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번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또 문제였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되면서 저도 느낀 게, 야 앞으로는 진짜 최근에는 요즘 시대 여러분 가장 각광받는 사망률은 암이거든요. 우리가 암으로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암센터가 다 생겨요. 병원마다 암센터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병원도 수익 사업이죠.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 시대야. 미세먼지 시대니까 뭐 앞으로는 또 다시 뭐가 생기겠어요? 봐요, 이거 호흡기 질환과 내과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우리는 그쪽으로 뭐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뭐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내과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에도 스케일이 커지겠죠.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여러분 미세먼지는 자연재앙인가요? 근데 그 자연재앙이라고 할 때도 사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예전에는 일부 도시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의 오염과 연결이 또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어, 시대적 참상 속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 소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을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일시키니 폭동과 소요가 잦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산업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비참한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에 자본가의 절대적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진짜 급여만 주면 끝이야. 최저급여 그것만 딱 주면 그만큼 그때부터는 완벽히 절대적인 왕으로서 거의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착취에 대항하는 강력한 노조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다 계속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대는 거죠. 그 노조가 1790년 이후에 노동자 조직의 확산이 됐고요. 프랑스 혁명의 기억을 갖고 있는 지배계층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언제냐면 178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국 얘기잖아.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는 이게 진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의 목까지도 잘라버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영국 사람들도 지배계층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1799년에 심지어 단결금지법을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이런 걸 목적으로 모이면 무조건 처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어떤 예전에는 그런 집회나 이런 단결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었죠. 노조를 못 만들게. 그런 것들이 법에 있는 것처럼 대신 이제 이거는 공무원의 특수직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 노동자잖아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결금지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정말로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경제학 자유방임 지지자 무조건 자유로운 게 좋다라는 거죠. 어떠한 국가의 규제도 없는 자유방임 지지자들은 스피넴랜드 빈민구호 시스템을 철폐하고자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말이 되게 익숙한데 이 빈민구호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시대 때도 왜냐면 기독교라는 정신이 있긴 있었잖아요. 갑자기 기독교가 등장하니까 반가운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 걔네 그렇게까지 종교성 얘기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노동자와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독교 정신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가부장적 윤리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빈곤에 처한 이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법이 스피넴랜드법이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없애고자 했다. 자유방임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이걸 없애자고 했는데 이건 즉 이거예요.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구호도 반대하는 것, 구호 활동 반대하는 거죠. 예. 그 근거와 논리가 누구에 기초했다? 멜서스의 사상 기초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영국 얘기를 왜 영국 산업혁명의 참상을 왜 얘기했는가? 결국은 가난한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긴급 재난 지원금 받고 있잖아요. 이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알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줘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 논리를 멜서스의 사상에서 기초해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내려가 보죠. 1790년대 전쟁으로 인해 곡물값이 크게 오릅니다. 자, 시대 분위기 잠깐 보죠. 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값이 올라요. 당연하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이에 비해 임금은 또 적게 올라가지고 생계유지가 더 어려웠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곡식과 쌀값이 비싸. 근데 임금은 최저임금이야. 그 쌀조차도 못 사는 상황이야. 최악이죠, 최악. 그죠?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때도 그랬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오히려 쌀값을 폭락시키는 정책을 썼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여하간 이제 이거 영국으로 가서 근데 제조업 물품은 또 농산품처럼 값이 또 크게 오르진 않아. 그럼 제조업이 또 많이 팔려야 임금이라도 오를 거 아니에요.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값이 올랐을 때는 누가 유리해요? 지주. 아까 땅 주인들이 유리하고요. 그러면 아까 산업자본가들은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181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곡물법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곡물법을 폐지하냐 마냐 싸우는 거거든요. 이때 대표적으로 곡물법 폐지론자가 바로 데비 리카르도예요. 리카르도는 자유무역을 중시했으니까요. 근데 역으로 제가 아까처럼 봐요. 지주들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이스 땡큐였던 거예요. 그 곡물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쌌는데 사람들이 최소한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팔리잖아요. 돈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걸 유지하고 싶지 폐지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들은 곡물법을 통해서 더 관세를 세게 매겨주길 바랬고 국가가요. 국회가. 근데 이제 산업자본가들은 뭐예요? 보니까 이미 영국이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어때요? 이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공장 시스템이. 그러니까 거꾸로 영국의 산업 노동자가 아니죠. 산업 자본가들은 오히려 국회가 관세를 폐지해서 무역을 해주길 바란 거예요. 만약에 유럽 사회와 국제 무역을 하게 된다면 영국의 산업 자본가들은 또 떼돈을 벌게 되니까요. 그거 갖고 싸운 거다. 사실 이때 주인공은 노동자들이 아닌 거죠. 지주냐? 아까도 산업 자본가냐? 그래서 처음에는 곡물법이 반대가 돼서 곡물 반대가 아니라 처음에는 지주들이 어떻게든 관세를 버텨가지고 돈을 더 오래 끌다가 나중에 1846년에 결국은 폐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시대 흐름으로 가는 거죠. 결국 농업보다는 이제 중공업으로 가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자본가가 돈만 거머쥐는 게 아니라 경제 플러스 정치까지 정치 권력까지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이 또 산업 자본가들과도 친해지게 되겠죠. 자, 드디어 우리는 멜서스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멜서스의 인구론 한번 살펴보죠. 자, 멜서스의 인구론에 이제 멜서스의 저작은 두 시대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첫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노동자의 어떤 그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처럼 이제 그 지주와 자본가들의 어떤 문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인구론은 이 첫 시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0년대와 1800년대 초에 노동 문제와 노동자의 후생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를 개조하자고 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게 멜서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스피네랜드법을 만들듯이 어쨌든 좀 이따 우리가 보자 콩도르세와 고드윈을 다룰 건데 그런 지성인들도 있는 거예요. 평등을 중시하고자 하는 노동운동 고치에 대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데 정작 멜서스는 누구의 편을 들었다? 부자의 편을 들었다. 뭐 좋아. 부자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즉 노동자 대 자본가와 지주. 그러니까 외롭게 싸우는 거죠. 노동자와 결국은 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갈등 사이에서 멜서스는 누구 편이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멜서스는 약자를 위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부자를 대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론도 그래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1798년에 나왔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국부론이 1776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멜서스는 1798년에 쓰여졌고 1803년에 크게 개정이 된대요. 자, 1814년 이후에는 아까 뭐 불황을 다룬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수업에서 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저 인구론만 다룰 거니까 자, 쭉 내려가 보죠. 자, 노동계급을 적극 지지하던 당시에 프랑스의 콩도르세 후작이 있었고요. 영국의 고드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우리 멜서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사람 왜 배우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멜서스가 인구론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콩도르세와 고드윈의 주장을 일단은 살펴봐야 됩니다. 콩도르세 같은 경우에는 인간 진보를 자연적 질서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상 앞으로 우리 인류는 더 지성적으로 진보해서 또 뭔가 좀 낙관을 본 거예요. 더 좋아질 거다. 더 진화해 갈 거다라고 본 거예요. 다만 조건을 둡니다. 콩도르세는 최소한의 전제가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경제적인 평등과 안정이 있어야 된다. 경제 안정. 왜냐하면 정말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정치적 불안과도 함께 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가 심하면 아까 전 폭동이 일어나듯이 이를 위해 첫째 콩도르세는 첫 번째 계급 분리는 하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계급 차별까지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계급 분리는 허용하되 정부가 나서서 노인이나 과부나 고아처럼 아까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빈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 기금 조성을 해서 빈민의 소득 불안정성을 일단 막아야 된다고 봤고요. 뭐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랑 비슷한 거 있죠. 둘째, 정부가 신용을 규제 조절해요. 산업자본가의 부하 권력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도 대기업한테 대출을 무작정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을 해. 그래서 부하 권력을 좀 통제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힘을 잡고.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신용 대출을 해줘. 그래서 사회적 평등을 꾸려가야 된다고 본 거다. 그러니까 콩도르스는 봐요. 포커스 평등 정책을 하고 뭐 신용 규제를 해가지고 부자한테는 좀 적게 주고 좀 통제를 좀 하고 너무 많이 줬으니까 그동안 노동자에게 오히려 신용을 많이 줘서 신용 대출을 해줘가지고 사회적 평등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주는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왜 그러나? 고드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고드인은 더 급진적인 사람이래요. 약간 지금의 어떤 사회주의의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노동계급의 결점은 타락하고 부정의한 당시 사회제도 탓이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노동자들의 어떤 게으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와 사회구조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구조가 문제면 방법은 뭐예요?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갈등론적이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 강탈은 결국 필연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사적 소유제가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보아 자본주의적 소유제를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그거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재화가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빵 한 조각이 있다라면 이 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돈 많은 부자에게 남아도는 그 부자의 냉장고나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굶어 죽을 빈곤층의 아이가 그 빵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유 현재 자본주의적 소유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자가 한없이 많이 가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적게 가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적 소유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개혁을 누가 한다? 정부에게 맡겨서는 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정부 없이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치 권력은 결국 경제 권력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통찰이라면 통찰입니다. 그죠? 정부가 또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과연 어느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21세기 돼서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결국 경제 권력에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고도인은 이성을 믿었대요. 약간 좀 갑자기 좀 너무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을 믿어서 만인이 이성을 통해 현실을 깨닫는 거. 아까 계급의식 깨닫고 이성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자본주의 폐지를 통해 평등한 사회로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드윈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부론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모두 다수의 어떤 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길 바랬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멜서스. 본격적이지만 멜서스 이제 길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멜서스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논거를 비판한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인구론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주장합니다. 자, 핵심적 두 가지 인구론에서 첫 번째, 아무리 개혁가들이 자본주의를 변화시켜도 부유한 소유자와 가난한 노동자라는 계급 구조는 절대 불변이다. 왜?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연법. 자연 법칙으로 뭐래요? 불평등이 있을 거래요. 불평등은 자연의 섭리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노동자라는 계급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설령 폐지돼도 안 바뀔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빈곤과 고통이라는 것, 모든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봤대요. 운명. 참 기분 나쁘죠. 근데 또 고통은 운명이야라고 또 얘기하면 또 그럴싸하기도 해요. 하긴 또 그렇게 또 틀린 말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고통이라는 게 또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얘기는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인 변화나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불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우 불친절하다. 왜 그래요? 자 보시면 무릇 인생이란 재수 있다 없다 할 때 그 재수입니다. 무릇 인생이란 재수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대한 제비뽑기판이고 그들은 그 판에서 하필 꽝이 표시된 제비를 뽑은 불행한 이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롤즈가 알면 진짜 화딱지가 날 얘기죠.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이제 20세기의 존 롤즈라는 정치 철학자라면 이 당시에 어쨌든 나름 이제 정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멜서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건 네 운이야, 네 팔자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여러분 근데 왠지 납득도 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데 멜서스 얘기가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굉장히 악조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개천에서 용난다.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있죠. 진짜 멜소스가 얘기하는 방식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나? 이런 시대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재수인 거죠, 그냥. 예, 재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고통을 치유할 구체적 해결책이라는 생각 자체를 그래서 아예 버리라고 주장합니다. 야, 생각 자체를 버려 이거죠. 자, 두 개 봤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는 거고, 그리고 또 고통이라는 건 운명이고 자기 팔자다, 운이다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인구론의 논리적 기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론의 논리적 기초. 자,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는 이거 재밌어요. 자, 성적 쾌락이래요. 딴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또 제일 기본인 것처럼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멜서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위 동기에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완벽하게 충족할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충족 불가해서 불만이 생겨요. 이 욕망이 억제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뭐겠어요. 진짜 아마도 멜서스도 더더욱이 남성의 어떤 이런 성적 욕망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여성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적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남자들이야 어떤 정도 그런 성향이 10대 때부터 충분히 어떻게 이제 익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멜서스도 그런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욕망은 충족이 불가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뭐예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사람과 다 잘 수 없고 이런 거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욕망은 억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억제돼야만 한다는 거죠. 성적 쾌락은 모두에게 있고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거는 억제되어야만 한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미 있는 욕망이지만 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게 어떻게 또 바로 출산율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제 출산율과 바로 연결을 시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 당시도 피임은 있었는데 어쨌든 피임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인구는 2배씩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서스의 아까 우리가 그래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구는 이렇게 늘 거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역사상 인구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근데 멜서스의 이론이 맞다면 생산량은 이렇게 그냥 비례적으로만 산술급수적으로만 올라가고,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면 그럼 인구는 지금 멸망했어야죠.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멸망했어야 되는데 역사상 그랬던 적은 또 없었던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었다. 그럼 멜서스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죠.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얘기해 놓고 미래에 그럴 거가 아니라 멜서스는 이미 하나의 법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멜서스는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냐면요. 야 근데 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진 않았지?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식량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한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양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인구를 나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겠죠. 내비두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식량이 없잖아. 식량이 없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 뭔가 이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식량 생산량의 최대치에 맞춰서 인구가 자꾸 제한되어 왔다라고 멜서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멜서스의 어떤 그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이 두 가지 일단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예방적인 측면과 현재 실제하는 어떤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방적 요인이라는 건 출생률을 낮추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어때요? 불임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해서 금욕을 한다거나 금욕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정부가 산하 제한을 한다거나, 이건 예방이죠.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방적 요인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하는 요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요인일 텐데
근데 기근, 빈곤, 전염병, 전쟁 이렇지만 피할 수 없는 억제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근 한번 딱 퍼지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줄죠. 빈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염병. 자 오늘 제가 코로나랑 이거랑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전염병이 심하게 돌면 흑사병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전쟁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을 통하면 항상 또 뭐예요? 강자가 죽는 게 아니라 주로 약자들이 또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적 요인이 있는가 반면에 또 피할 수 없는 억제 요인으로서 실제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멜서스의 분석은 이거예요. 예방적 요인이 실패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실제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불임 시술 안 하고 금욕하지 않고 산화 제한도 하지 않고 예방적 요인을 전혀 고려도 안 해. 그러면 인간의 욕망대로 또 마구 또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많아지면 아까 봐요.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곡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욕망에 따라서 애 낳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인구가 더 초과해 버리죠. 그러면 어떤 게 생길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기근 요 차이만큼 빈곤 혹은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이런 전염병도 연관이 되죠. 인구가 너무 많아 아까처럼 좁은 도시 안에 인구가 많이 붙어 더덕더덕 붙어 살면 병이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더덕더덕 붙어 살아 짜증나죠. 싸움이 나요. 전쟁.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더덕더덕 나라가 붙어 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억제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인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싸하죠. 멜서스의 현재 이 인구론에 대한 이 얘기는 상당히 그럴싸한 측면이 있어요. 질병, 전쟁, 자연재해로도 부족하면 굶주림이 인구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도 안 돼,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다 굶주리겠죠. 굶주리다 보면 다시 죽겠죠. 그만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 인구론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면 기초이자꾼 마무리네요. 자, 두 번째 분류 체계라고 제가 써놨는데 만약 사회 모든 구성원의 부하 소득이 자 증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자. 만약 사회 모든 구성원의 부하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잘 살게 됐어.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하겠죠. 이게 멜서스의 생각이에요. 잘 살게 되면 애를 낳고 싶어져.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성욕이 아까 마음껏 이제 펼칠 수 있게 된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생계 수준이 다시 떨어지겠죠. 출산율이 증가하면 어때요? 멜서스는 진짜 이걸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출산율이 증가하면 너무 입이 많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즉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대사회도 한국 사회도 지금 어때요? 대부분 비혼적이 많아지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이유도 구성원의 부하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이를 낳는 것은 오히려 최소 생계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도 일단 맞는 분석인 거예요. 즉 도덕적 미덕을 갖춘 이들만 이 비극을 피해간다. 여기서 이제 멜서스의 주장이 좀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출산율 증가해서 최소 생계 수준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멜서스는 그 얘기예요. 야 근데 높은 신분들은 도덕적 미덕을 갖춘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 비극을 피해갈 수 있어. 왜 그러겠어요? 부하소득이 는다고 해서 출산율 증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에겐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도덕적 절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절제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결혼 억제한다거나 불필요한 출산율 억제한다거나 혹은 성욕 충족을 어떤 저지르는 일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도덕적 절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서스는요. 결국은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덕적 절제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멜서스는 이러한 도덕적 절제는 부자에게서만 있다고 보았고 빈자는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는 가난한 사람은 도덕적이지도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저축할 기회가 생겨도 거의 실행에 옮기지 않으며 생필품 외에는 모두 선술집에서 사용한다라고 멜서스는 믿고 있습니다. 있는 족족 써버릴 거다 이렇게요. 보통 우리가 왜 알코올리즘 치료할 때 알코올 치료하시는 분한테 생활비로 안 주고 현물로 주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저분은 혼자서 못해. 돈 주면 분명히 술 먹는 데 쓸 거야. 이런 것처럼 멜서스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빈자는 도덕적으로 저열하다. 결국 인구 증가가 사회의 생계 수단을 앞지르는 사태를 막는 데는 피할 길 없는 비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멜서스는 그러니까 뭔가 음침한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인구 증가가 사회의 생계수단을 앞지르는 사태를 막는 데는 피할 길 없는 비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비참함에 빠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꾸 그것을 이상사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뭐 평등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부와 소득의 분배를 모두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콩도르세나 골드인 같은 사람들 주장 다 비판하는 거죠. 그런 식의 재분배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욱 늘릴 거래요. 자, 아까 가난한 사람은 뭐가 없다고 했죠? 도덕적 절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공짜 소득을 주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오히려 열심, 노동 근로 의욕이겠죠. 열심을 버리고 방탕해진다. 이렇게 접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회적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니까 더 위험해지겠죠. 멜서스 입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멜서스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무정부 상태와 불안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재산권과 결혼제도라고 보았어요. 이런 제도가 확립되면, 자, 재산권이 확실하고 결혼제도가 성립이 제대로 잘 되면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저축을 하죠. 은행 저축. 마구 쓰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한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시대 때 부자들은 엄청 썼죠. 어쨌든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산을 방탕하게 날린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는 돈을 더 방탕하게 날린다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긴급 재난 생활비 이렇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저축하지 않고 마구 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좀 불쾌하죠. 이런 제도가 확립되면 높은 도덕성을 가진 자들은 축적 아까 했던 말했네요. 또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는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위대한 문화적 성취도 결국은 뭐 어디에 달렸다? 사적 소유 시스템에 있다. 예, 사유재산 그것이 낳은 계급 간 불평등 덕에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위대한 문화적 성취가 가능했다고 본 거예요. 불평등 없이는 이런 성취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한 건 멜서스의 이런 인구론이 여러분 그 진화론의 찰스 다윈에게 영감을 주어서 진화론을 정식화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봐요. 지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는 또 부자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 같은 이런 분석이 실제로 나중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 진화론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논리로 정당화되는 철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섬찟한 거예요. 와, 그러면 저는 보통 이런 사회 진화론적인 어떤 이 제국주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 이론이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나온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멜서스가 또 그 맥락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멜서스를 통해서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론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기 한번 구절을 하나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한다면 그러한 죽음을 낳는 자연의 작동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헛되고도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연의 작동을 촉진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모습의 기근이 너무 자주 덮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자연이 다른 형태의 파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파괴를 장려하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위생을 강조하는 짓 따위는 그만두래요. 가난한 이들에게 위생을 강조하는 짓 따위는 그만둬야 되고 정반대의 습관을 장려해야 된다. 오히려 더러우라는 거죠. 읍내에는 도로를 더 좁게 만들고 집 한 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살게 만들어야 되고 전염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농촌에서는 마을을 가급적 썩어가는 웅덩이 근처에 세워야 하며 특히 정착지 건설은 건강을 해치기 딱 좋은 늪지대와 같은 곳에 장려해야 된다. 이 정도 쓰면 거의 뭐 멜서스는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궐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맞춤형 치료약을 배척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얘기하면 백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무질서 상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인류에게 큰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또한 꾸짖고 배척해야만 한다. 지금 말한 것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간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두 다 사춘기에 도달하는 즉시 결혼하도록 만들면서도 또 완전히 굶주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멜서스가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은 도덕적 절제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잘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멜서스의 인구론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멜서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코로나와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최근에 브라질 대통령 같이 어, 정작 브라질 사람들은 국민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감염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막 보트 타고 놀고 있죠.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죠. 트럼프도 어때요? 물론 제스처는 해요. 낫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의지는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부자든 빈자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 절대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끔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더 퍼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결국은 죽음을 막겠다와도 같죠. 사망자를 막겠다. 모두의 생명이 존엄하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 번만 둘러보시면 물론 어떤 미친 정치 지도자가 이 기회에 인구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 아무도 못하죠. 그 말하는 즉시 쫓겨날 테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멜서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요? 인구는 예전만큼 더 번잡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치더라도 복지는 다들 좋아졌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출이 많아진 거예요. 노인은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말 그대로 연금이나 사회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기금들이 점점점 많이 고갈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행태,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상한 의지 별로 보이지도 않는 혹은 심지어 북유럽에 잘 살고 있는 그 복지국가의 스웨덴인가요? 예, 뭐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집단 면역이라고 해야 될지 방치라고 해야 될지 또 아베의 컨트롤 능력도 마찬가지죠. 아베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로 국민을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함은 단순한 획일적인 특수한 어떤 그 엘리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냥 무지한 어떤 대중이나 군중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대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여러분 멜서스 보세요. 이게 이 당시니까 이런 사람 이런 미친놈도 있었나 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멜서스는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도 않고요. 멜서스의 실제로 일부 주장들은 또 케인즈에게 또 극찬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서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건 되게 뛰어난 점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고민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정말로 멜서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극소수를 위한 한편의 어떤 이 엘리트주의의 어떤 이 관점이 사실 지금도 진행형은 건 아닌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과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찬스 삼아서 은근히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은근히 걸리길 바라고 은근히 죽을 사람은 죽어서 차라리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이건 천재지변으로 볼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이 리더십이었던 위기가 아니라 또 한편 나중에는 분명히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재정적으로 뭔가 안정적이 되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잘 살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아니함들. 근데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한국 사례만 보더라도 군부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도 모두가 다 기억되고 모두가 다 그 원혼을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멜서스의 어떤 이 이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바로 멜서스와 같은 엘리트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의혹, 나름의 어떤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